골라타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박가족 나와주셨네. 네. 박정현 가족. 이제 가족 같으세요. 이참에 이제 좀 멤버를 바꾸시죠. 뭐 요 멤버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은 괜찮아요. 네, 바꾸게 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내가 다음번에 오면 꼭 전해줄게. 어쨌든 꽤 오랜만에 왔어요? 아니면 우리 엇갈렸나? 제가 그 8월달 금통위 때 응. 오고 한 달 만에 딱 뵌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온 거예요? 예. 그때는 그 채권 애널리스트 수다. 맞아요. 비오케이스 아. 그때 비오케이스 본부장님 안 계셔갖고. 맞아요. 우리 다 없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진행한 아, 거예요. 맞다. 맞아요. 끝까지 진행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22 총재가 목표라고 주장을 하는. 뭐 꼭 22 총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FOMC 결과 나왔어요. 뭐 평가가 어때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좀 해줘 보세요. 평범해 보이지만 약간의 그 변화가 있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말 자체는 이제 그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그 컨시더러블 타임이란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네. 제가 저기 외국 쪽에서 나온 분석 기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이 말이 빠지지 않겠냐 미리 좀 그렇게 넘겨짚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이 좀 빠지고 나면은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액션을 취하더라. 그러니까 이 10월 달에 이게 빠지고 나면은 6개월 후인 4월 달에 내년 4월에 가서는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약간 그 뭐랄까 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듯한 느낌이지만 좀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거기는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번 FOMC가 또 하나의 스타를 또 탄생시켰다 생각이 드는 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그 힐센레스 기자. 그러니까 요번 사실 FOMC가 약간 김이 샜던 게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요 힐센레스 기자 맞나요? 이름이 좀 힐레센스인지 힐센레스는 헷갈리는데 아마 힐센레스가 맞을 겁니다. 하여튼 이 기자가 이미 그 분석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요번에 이 컨시더러블 피리어드는 안 빠질 거다. 그리고 대신 조금 문구만 바꿀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했는데 그대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사실상 페드 의장은 옐런이 아니라 이 기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부터 되게 페드 전망에 정통하다고 많이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요번 FOMC 통해서 완전히 그 입지를 굳힌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부러웠어요. 정말 부러웠겠다. 저도 금통위 기가 막히게 잘 맞춰가지고 사실상 한국은행의 금통위원은 박정현이다 이런 얘기를 좀 예측을 잘했으면 하는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한국은. 쉽지 않죠. 우리는 예측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침 엠바고로 예. 미국 금리나 땡기기 어렵다 보고서 냈습니다. 며칠 전에. 오늘 아침 엠바고로.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뜰 수도 있을. 미리 내셨어야 돼. 미리. 아니 근데 보고서를 왜 엠바고는 오늘 아침. 오늘 보고서를 왜 엠바고를 거세요? 거기서 엠바고 걸어요. 보고서 엠바고 걸어야 그 연구소 보고서는 엠바고를 걸어야 어느 언론이 하나가 먼저 쓰질 못해. 어딘가 하나 먼저 쓰면 다른 데는 안 써요. 그러니까 엠바고를 걸어서 내보내죠. 어쨌든 외환시장은 좀 강경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제일 강렬하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일단 네. 오히려 뭐 시장별로 다 좀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조금 매파적인 쪽으로.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시장 쪽은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거의 중립적이고 금리는 조금 주식 시장은 예. 주식시장도 오늘 비둘기파였지. 다른 요인 때문에 빠진 거지. 비둘기파였지. 미국 주식은 해외 다른 예. 아시아 주식들은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외환 시장은 달러 강세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됐고요. 물론 그러니까 원화가 갑자기 확 약세가 돼가지고 놀랐어요. 뭐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엔이 일단 108.7엔까지 오늘 아시아 많이 장중에 올랐네. 찍었으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달러 강세로 이제 가고 싶던 차에 뭐 외환 시장에서는 약간 매파적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달러 강세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 예상 우리 여기는 안 했고 여긴 다 했었잖아요. 우리 언제쯤이냐. 네. 다시 한번 예상해 보죠. 뭐 달라졌어요? 아닙니다. 안 달라졌습니다. 내년 4분기로 여전히 여전히 예상하고 4분기? 있고요. 네. 뭐 내후년으로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으나 굳이 뭐 남들이 내년 여름쯤이라고 하는데 멀찍이 더 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내년 4분기. 여기 저는 원래 3Q였죠?
2분기 이후. 2분기 이후. 애매하게. 음. 일단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럽하고 일본이 완충작용을 해줄 때 일단은 시작을 해놓고 속도는 이제 알아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시작은 너무 늦지 않게. 그렇게 할 것 같다. 예. 어떻게 봐요? 이제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네, 이거 뭐 레이스 여기 4분기 이제 4분기 받고 저희는 받고 2016년 초 오. 제일 좀 강하게 아 4분기를 받고 4분기 받고 내후년 한 분기쯤 더. 예, 내년에도 사실 저희는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도 그 얘기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부분만 딱 들여다보면 미국 연준은 맨데이트가 듀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2%, 그다음에 완전 고용 이 부분인데 요번에 점 도표에서도 보면은 내년까지 물가가 2% 도달 못하는 걸로 자기들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 시장도 최근 보면은 오히려 7월, 8월 연속적으로 지금 고용률이 다시 또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 보면 2, 4분기에 이 미국 경제가 1분기 한파에 따른 보건 수요 때문에 급격하게 좋아진 거에 대한 우리가 좀 착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될 걸로 보는데 저희들 전망은 2분기 정점으로 미국 경기 약간 좀 둔화되는 쪽으로 봐서 그럼 몇 분기로 2016년 중에서 몇 분기? 1분기, 2016년 1분기. 그럼 2016년 1분기 받고 2016년 2분기로 레이팅을 또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아침 멤버로 보고서를 낼 때 우리 봤는데 물가가 여전히 예견대로 물가가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고 내년에도 다음에 고용률이 위기 이전에 한 63% 육박을 했었는데 네, 여전히 59%에서 못 올라가고 그렇죠. 그 4% 갭을 못 메꿀 것 같아.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를 땡기는 건 그 두 가지가 결론을 낼 텐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뭐 땡기지 못할 거다. 근데 연준의 의도는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하게 자꾸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아, 그러죠. 그래서 왔다 뭐, 갔다 이렇게 예. 한 명에다 두 명 가기도 하고 네. 그 닷 플랫도 찍어보기도 예.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 국고채 시장의 반응이 그 FOMC 끝나고 좀 방향을 잡을 줄 알았는데 네. 이건 뭐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하고는 많이 좀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데 네.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도 사실 글로벌 통화 전쟁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 언제 할 거냐를 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조금 통화 정책이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금리도 다른데 근데 최근에 눈에 띄는 거는 국내 장단기 스프레드 금리 차이가 좀 빠르게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과거에 보면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요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주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 게 아니라 장기 금리는 이 글로벌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눈치 보느라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멈춰져 있고 반면에 단기 금리는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급락하면서 장기 금리는 멈춰 있고 단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스프레드가 좀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장단기 금리차 확대의 컨셉하고는 조금은 완전히 차이가 다르네.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추가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네.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는 흐름들은 조금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의 이 스프레드가 정당화되려면 향후 경기 회복이 현실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갈 거다라는 기대가 생겨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라고 저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 스프레드 벌어지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다시 좀 좁혀질 때가 왔다. 박스권에서 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를 반복할 것 같은데 지금은 상단 부분에 좀 근접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좀 위태위태하더라고요. 엔원이 오늘 950원이 깨지나? 최근 일본 수출은 드디어 제이커브 효과의 국자의 그 돌아서고 모양이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 이하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자 이제 메인 토크로 넘어갔죠.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가 이제 다 다음 달 종료되죠. 네. 테이퍼링이 다음 달 종료되고 유럽은 뭐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도 뭐 그건 가능한 얘기고 그죠?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이 통화 정책이 뭐 서로 다 엇갈리는 와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통화 전쟁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게 처음에 무슨 뭐 양적 완화한다 뭐 한다 그럴 때는 중국이 통화 전쟁 얘기를 화폐 전쟁 얘기를 막 떠들고 하긴 했어도 실제 가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서로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 환율 좀 낮춰볼까, 약세로 가볼까, 뭐 이런 다 그런 분위기예요 요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금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 시골 얘기하면서 홍순하면서 제가 물 퍼낸 얘기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통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컨셉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량을 이렇게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자국의 통화량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퍼내는, 그래서 여전히 이 물 퍼내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물을 퍼내가지고 이제 조금 편안해진 상태. 난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좀 쉽게. 내지는 뭐 이제 우리는 충분히 괜찮아졌어. 이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미국에서 이게 품어낸 물들이 가장 이제 유럽으로 많이 갔었죠. 그래서 유럽의 통화가 제일 강세로 갔었고, 그 유럽의 통화 강세가 결국은 뭐 유럽의 디플레이션의 어떤 근본적인 저는 이유가 됐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는 유럽이 이젠 내 차례다. 우리도 그동안 많이 이 물 먹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퍼내겠다. 그래서 지금 6월달 금리 인하하고 9월달 금리 인하 또 하고, 미국은 이제 윤전기를 끌려고 하는데 유럽은 그러면 우리가 윤전기 새로 설치할게.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저는 좀 얄미운 게 일본은 이제 그 사이에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슬쩍 아베노믹스 하면서 달러엔이 75엔대에서 한 뭐 100엔대 왔었죠. 근데 최근에 108엔대까지 가니까 슬그머니 또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내비치면서 그쪽으로 좀 붙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순서가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 통화의 팽창이 이제는 유럽 그리고 일본 주도로 좀 넘어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외의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내지는 뭐 조금 이익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제일 피해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 상황이. 원투 스트레이트 어퍼컷 다 맞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보면 그리고 원래 좀 약간 긴축 쪽으로 가려고 했던 뭐 호주나 캐나다도 최근에 약간 지표 부진하고 그러면서 약간 완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 상황이고,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는 작은 나라라서 환율 정책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전혀 완화 쪽으로 갈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뭐 금융도 좀 안 좋고 중국 네. 경기도 별로라서 약간 이제 완화 쪽으로 환율 정책을 그러니까 절하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다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 쪽으로. 그 와중에 우리만 이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고. 자, 이거 언제까지 가요? 이런 상황이 지금 언젠가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끝나기 어렵죠, 좀처럼. 왜냐하면 지금 환율 전쟁이란 거를 한번 그 실물 경제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뭐 신흥국 각각 다 보면은 경상수지 흑자를 조금 더 늘리고 싶어 하거나 수출을 늘려서 아니면은 수입을 좀 줄여서 적자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래도 제조업 가지고 지금 한번 셋업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수출을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유럽 뭐 그동안 최근에 흑자로 많이 돌아섰습니다만 무역 적자 일부분 심했던 부분들을 긴축을 통해 가지고 흑자로 돌려놓고 있고, 일본 뭐 여기는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노골적.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N 약세를 막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수출을 늘려보겠다는 거고, 신흥국들은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좀 외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나라들은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 부분을 좀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으나 모아놓고 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최악의 조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초반에 정책 공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조 없이 다 각자 제 살 길 사는 걸로. 그렇죠. 이제 공조를 할 수가 없는 다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환율 전쟁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게 끝나려면은 모두들 좀 편안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편안해지는 시점이 우리 박종인 연구원도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당장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이 환율 전쟁이란 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똑같은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레이스예요? 네. 받고 바꿔. 뭐 기본적인 생각은 비슷하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통화 전쟁을 주도해서 네. 그동안 뭐 엄청나게 유동성 풀어서 이제 미국이 끝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도 완화해서 긴축 스탠스로 갈 것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그 바톤을 지금 유럽이 넘겨받은 형태잖아요. 네. 그럼 유럽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려고 하겠죠. 뭐 다른 저항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유럽을 보면 지금 앞길이 아주 캄캄하고 갈 길이 멀거든요. 뭐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눈앞에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번 통화 전쟁이 끝나려면 유럽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한숨을 돌리는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 언제 올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유럽 지역 유로존의 그 물가 상승률이 전월비 물가 상승률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은 올해 그 평균이 올해 움직임이 예년 평균에 비해서 한 0.2 정도가 낮아요 계속. 그러니까 뭐 기온으로 치면 온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추세가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내년 2분기가 정확하게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마이너스, 떨어지니까. 예. 근데 이제 이제 고민스러운 게 이제 그런 거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2009년, 2008년부터 사실 시작을 했죠. 근데 2009년부터라고 치면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말까지면 5년 양적 완화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긴축으로 돌아선다고 우리가 그 규정을 하면 내년 말이다 예를 들어서 6년을 지금 완화적 기조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유럽이 이제 시작했다 그러는데 제가 언제까지요 도대체? 대충 기술적으로 한번 이제 봤어요. 네. 그 주요국 중앙은행의 뭐 많이 밸런스 준비하셨네. 시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유럽이 뭐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2011년 4월부터 12년 거의 말 부근까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한번 유동성을 확대시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FRB고 이게 BOJ이고. 예. 이 시기가 한 똑바로 예, 이렇게 1년 한 3, 4개월, 3개월에 4개월 정도 걸렸었거든요. 지금 근데 드라기가 말한 게 이 정도 레벨까지 높게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이제 뭐 LTR로 2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빠르게 했었죠 늘렸었는데 LTR로를. 그러니까 뭐 FRB처럼 5에서 6년 정도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리더라도 한 2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유럽이 돈 푸는 시간이. 돈 푸는 시간이. 예. 근데 뭐 경기가 안 살아나면 계속 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유럽도 6년 풀 수 있다는 얘기. 예. 그 일본도 6년 풀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황당한 일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은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칼자루 쥐고 덤비는데 우리는 자꾸 시장에 그냥 우리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간은 기간이고 이제 결국은 우리 전 여신한테 안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언의 여신. 자, 엔화, 유로화 얼마에 원화다 이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일단 유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쉬운 거부터. 유로는 네, 쉬운 거부터 별 관심 없는 거부터. 유로는 지금 여기 이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FRB고 점선이 이제 유로고. 유로거든요. 근데 이제 이 2011년 4월부터 12년 말 정도까지 FRB는 자산을 매우 완만하게 늘렸고 이제 유럽은 이제 한 1.2조 유로 정도 가파르게 늘렸거든요. LTR을 그때 무지하게 했죠. 네, 지금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뭐 드라기 총재가 이 정도 레벨까지 늘린다고 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조 유로 정도. 이때 이제 물론 뭐 다른 여건들도 있었겠지만은 이때 유로가 1.48에서 1.23으로 급락을 했었어요. 예, 물론 이제 뭐 지금은 유럽이 이때 이제 유럽이 뭐 망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유럽 것들도 디폴트 얘기 나오고. 예,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있겠지만은 이런 거 봤을 때 유로는 이제 상당 기간 이렇게 이제 뭐 그 FRB는 가만히 있을 거고 유럽은 이렇게 혼자 올라갈 거니까 상당 기간 이제 약세 압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내년에도. 예. 네. 그럼 유로는 그러면은 그 한 20%? 지난번에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면 15% 20% 사이 약세였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반영을 해서
1.27 그 정도까지만 보고 있고요. 1.27 올해는 내년도는 아직 전망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더 약세로 떨어지는 간다. 쪽으로 보고 요즘 있고요. 전망은 그냥 기후계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뭐 아니 뭐 전망이 아니라 이제 그 저기 이제 예보, 예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드린 것처럼 일본도 돈을 계속 이렇게 늘릴 거고 네. FRB는 가만히 있을 거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외 증권 투자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오를 변수들이 많긴 한데 그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지금 겪고 간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렇게 뭐 1년 정도 거의 횡보세를 보인 적도 있긴 하지만은 엔화 약세 포지션을 보면 계속 줄이지 않고 거의 계속 약세 베팅은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통화 긴축 쪽으로 들어섰을 때 약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그런 것들 봤을 때 약간 속도 조절하면서 올해는 일단 110까지만 보고 있고요. 여전히 내년에는 또 더 오르는 쪽으로 보고 있긴 한데 속도 조절해 가면서. 변동은 없네. 지난번. 예. 자, 우리 원하는 요즘 보니까 40원도 넘어버리던데. 예. 계속 좀 사실 되게 위태위태하고 당국이 되게 안 됐어요. 엔원이 오늘 95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되게 좀 위태위태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이제 NDF 환율을 못 봤는데 달러에는 보니까 108엔대인 거예요. 그래서 엔원이 오늘 950원이 깨지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왔는데 다행히 NDF는 40원대 마감을 했더라고요. 당국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계속 방어는 좀 하고 아무래도 달러 강세에 어쨌든 간에 조금씩 편승은 하고 있으니까 위로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40원에서 50원에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 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일단 관건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조금 위로 시도했다가 뭐 일단 뭐 물량 나무도 밀렸다가 시도했다가 밀렸다가 밑은 당국이 맞고 변동성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당국의 관심은 원 달러에 있을까요? 원 엔에 있을까요? 원 N은 그쵸. 있죠. 왜냐하면 뭐 달러 원에 일단 1,040원이니까 예. 이렇게 부담스러운 레벨. 원은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계속 당국자들이 당국자들이 발언을 발언을 나오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위에 있을 때 1,050원이 하단이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이제 저항선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50원이요. 네. 그렇죠. 지금 달러로는? 50원이 저항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봐야죠. 하단 지지선이 이렇게 보통 밑으로 내려가면 저항선이 돼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1,000원에서 1,050원 일단 지금은. 그 정도 선에서 예, 어쨌든 뭐 그래도 구자를 안 본다는 게 다행이네. 다행이죠. 네, 다행이죠. 위기 이전에는 900대의 원엔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수출이나 이런 게 좀 불리한 부분들이 그 다음에 좋았을 때랑 비교해 보면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내려왔잖아요. 예. 그럼 일본이 픽업을 할까나 그게 궁금해. 일본이 픽업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있거든. 아니요. 지금 최근에 그 일본 쪽 수출 통계를 보면요. 네. 우리가 이제 제이커브 효과라는 거를 이제 많이 그 환율이 바뀔 때 이야기하는데 제이커브 효과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자국 통화나 물량 기준이 아니라 달러 표시 수출이 늘어나는 거를 제이커브 효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이란 게 이제 그 맨 처음에 이제 환율이 확 튀게 되면은 그만큼 수출 단가를 P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죠? P를 떨어뜨리더라도 Q가 순간적으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P 곱하기 Q는 일단 떨어졌다가 Q가 나중에 늘어나면서 P 떨어진 거를 넘어설 정도가 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최근 일본 수출은 드디어 2년간에 걸친 그 환율 하락 때문에 그 제이커브 효과의 국자의 그 뭡니까 끝에 왔어. 끝에 그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수출이 살아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때 이후로 지난 2년 동안 일본의 기업들의 달러 표시 수출 단가 하락폭은 대략 지금 한 12%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달러 표시 수출 단가 하락폭은 1.8% 정도. 뭐 내려갈 수는 없겠죠. 예. 우리. 우리는 내릴 수가 없었을 없죠. 테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효과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부터가 더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묵은 이 맞아요. 엔화 대비 원화의 강세가 이제 바야흐로 이 실물 경제 수출업계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일본 지금 엔화가 이 대략 보면은 한 30% 이상 절하된 거잖아요. 그죠? 환율이
30%더 되네요, 그죠? 네. 더 되죠. 더 이제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출을 하게 됐을 때 30%를 더 벌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표시 수출 단가 인하에다가 12%를 썼다면 나머지 한 20% 정도를 순수하게 이익으로 가져가는 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거를 어디다 쓸 거냐? 일부는 뭐 임금 올려주는 데 쓰고 뭐 하겠죠. 이익을 더 또 주주한테 돌려주겠습니다만 그거를 우리한테 뺏겨버린 그 어떤 시장을 되찾는 데 필요한 경쟁력을 R&D 투자에 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가격 경쟁력도 예. 회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환율이 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문제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될 수 볼 수도 있는 거죠. 저 중국 얘기 우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중국은 어때요, 위안화? 위안화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3월부터 한 6월까지 약세였다가 지금 되돌림을 그동안 이제 약세였던 거를 되돌림을 하고 일단은 달러 강세 좀 제한적으로 일단 반응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럼 뭐 거버먼트 컨트롤이니까. 예, 위안원 환율은 근데 어쨌든 큰 흐름을 봐서는 계속 하락이니까 예, 또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부담이다. 특히 최근에 보고서들 보면요, 그 대중 수출에 대한 그런 우려에 굉장히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내는데 그건 수출에 대한 우려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완전 구조적으로 바뀌는 네. 거죠. 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구조의 문제가 바뀌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아는 만큼. 아 구조 문제요? 응. 예, 제가 일단 아는 이거 만큼, 이거 예, 먼저 아는 하나, 만큼, 이거 예. 먼저 예. 하나. 이게 이제 최근 몇 달간의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 전체 수출 증가율이에요, 점선이. 그리고 지난 선이 우리가 중국한테 수출하는 증가율인데 거의 항상 중국한테 수출하는 부분들이 더 빠르게 증가했었는데 네. 최근 몇 달간은 중국 쪽으로는 별로 수출이 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죠. 감소하고 예. 있죠. 이게 물론 뭐 중국이 지금 재고가 많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구조적인 면들을 이제 예.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중국의 중간재를 굉장히 많이 전 여신이 많이 지금 준비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해왔구나. 괜히 여기 물어봤네. 아, 이거 취소. 예, 이거 하고 정리해 주세요. 아니 취소 여기서 하세요. 예, 중간재를 많이 수출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자급자족하는 능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빨라지겠죠. 중국의 중간재 무역 수지를 보면은 적자였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급자족하고 수출까지 하는 그런 쪽으로 내부 수요가 아마 줄었기 때문에 생산하는 걸 수출로 뽑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경쟁,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쟁자로 좀 부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동안에 중국의 석유 제품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네. 중국의 원유 정제 능력이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경쟁 국가로 그렇죠. 하고. 그것도 역시 수요가 많이 줄었고 정제 능력은 같이 늘었고 그러니까 뭐 힘들죠. 제가 아는 만큼만 네. 한 가지만 말할게요. 예, 얘기해 보세요. 네, 끼워줄게. 예,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성장 특히 올해 성장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소비 성장이라든가 뭐 수출 성장 이런 부분은 그 역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그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기계 종류라든가 아니면은 뭐 산업 장비들이죠. 이런 수송 장비, 산업 장비 이런 쪽에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런 부분에 미국의 산업 장비가 늘어나면서 오는 그 성장에는 별로 팔아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의 1위가 뭐냐면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2위가 핸드폰, 그 다음에 텔레비전, 그 프린터기, 이게 1, 2, 3, 4위인데 전부 다 IT 관련된 소비자들인데요. 이거 안 사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쪽을 못 팔아먹으니까 우리도 어차피 미국에 직접 파는 것들이 그런 품목들이 잘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전성지 연구원 이야기한 그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자급도가 높아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수출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다 해주셨으니까 종합해서 결론으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옛날에 일본, 한국, 중국 이게 분업 구조가 원래 있었잖아요. 일본이 소재, 한국이 일부 소재와 중간재, 부품 뭐 이런 거. 이제 중국이 소비재, 최종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깨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소재는 여전히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부품으로 나온 부품이나 중간재로 가야 되는데 그게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 분업 구조에서 갈 데가 없는
입장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재 쪽으로 넘어가지도 못했고, 그죠? 최종 소비재나 산업재 가지고 중국하고 지금 계속 경쟁이 이제 완전히 붙기 시작한 상태고, 네. 근데 그 갈 데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신흥국 얘기 한번 들어보죠. 재작년인가? 다들 디폴트 위기 한번 간다 만다 막 그랬었죠. 언제? 작년이죠. 작년 5월. 작년이었나? 네. 네. 간다 만다 하다가 다행히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조금 오래 지속할 거다. 그래서 신흥국이 디폴트를 가지 않고 준비할 시간을 가졌다. 네. 다들 안도를 했잖아요. 예. 자,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달러 강세가 가면 신흥국에서 빠른 속도로 자금이 빠져나올 텐데. 일단 지금 통화 상황은 환율 네. 상황은 신흥국은 그렇게 많이 반응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 달러 지수랑 신흥국 통화 지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신흥국 통화 가치가 어떤지 달러 가치가 어떤지인데 네. 달러 지수는 급등을 하는데 네. 신흥국 통화들은 그렇게 가파르게 약세로 가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 달러는 유로나 엔 그런 주요 통화 위주로 강세로 가다 보니까 일단 신흥 통화들은 뭐 최근에 좀 반응을 하고 있긴 한데 좀 제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무슨 스터디를 좀 해보니까 그 선진국 통화 간의 그 환율을 결정짓는 거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 거의 다. 예. 근데 신흥국 통화의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금리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그거보다는 경상수지라든가 이런 그 자본. 이 나라의 디폴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지금 현재 그 환율의 움직임이 그거 가지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금리 네.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유로나 엔 같은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신흥국 통화는 그다지 일단은, 많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흥국 디폴트 위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는 거예요? 작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작년에는 신흥국에게 안 좋은 악재들이 이렇게 음. 뭐 2중, 3중으로 좀 겹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동안 그 미국이 쏟아부었던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그 이전에 많이 가 있었던 것. 그래서 빠져나올 자금들이 이미 많았던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신흥국들이 몇몇 국가들이 자기 자체로 사고를 친 게 많이 있죠. 네. 지난해 몇몇 뭐 국가들이 브라질, 그랬어. 터키, 인도. 음. 그러니까 이미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 자체의 펀더멘탈이 흔들리다 보니까 뭐 돈이 빠져나오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보면 그 두 가지가 조금 완화돼 있고 플러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돈을 공급하는 것을 줄이고 있지만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가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이나 일본이나. 옛날만큼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덜한 거죠. 어차피 유동성 풍부할 거고 돈 빼놓고 보면은 결국은 네. 또 갈 마땅한 곳은 또 없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줘가지고 신흥국의 어떤 전반적인 디폴트 가능성은 뭐 내부 요인도 시간을 두고 조금 회복된 것 같고 대외 요인도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조금은 나아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신흥국들이 그 벌어놓은 시간 동안에 자기네 그 경제 구조를 얼마나 고쳐놨느냐. 고쳐놨냐가 사실은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미국의 어떤 미국이 저지른 해악이랄까요? 이게 이제 유럽한테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라고 꼬셔가지고 유럽 금융기관들을 날려버린 거고 네. 아시아한테는 수출하라고 꼬셔가지고 이 엄청난 과잉 설비를 아시아에 유도한 건데요. 이 과잉 설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변심한 거잖아요. 물건 안 사주겠다고. 그랬을 때 이제 아시아 이 신흥국들이 그 안 사주는 물건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과잉 설비를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잘 통제하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게 근데, 과잉 설비가 그게 예. 줄어드나 통제가 잘 안 되지. 그렇죠. 예, 근데 그 문제가 있죠. 문제는 또 그거죠. 중국 같은 나라는 금융위기 난 다음에 투자를 한 번 더 밟고 레이싱을 더 해버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저는 해결이 안 되고 악화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흥국의 디폴트라는 거는 지금은 미국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가시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 금리가 들썩들썩거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또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풀린 유동성도 제 생각엔 미국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여건도 사실. 좋다고 그러고 금리도 높아진다 그러고 통화도 강세로 간다고 하니까 미국 쪽으로 물론 여건 좋은 데로는 갈 수는 있겠지만 아시아 외환위기 난 다음에 미국으로 돈이 많이 몰렸던 거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러면 좀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중국하고 신흥국의 수출이 60%란 말이에요. 네.
그쪽이 다 안 좋으면 우리가 내년도 경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수출 증가율 그렇게 높이 잡으면 안 되겠다. 오늘 낮춰야 되겠다. 미국을 믿어보세요. 그게 우리 좀 이게 대응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계속 손 놓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한번 금리 인하를 했는데 예. 우리 기준금리 인하 어디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보고서를 내긴 했습니다만 그건 말을 하긴 좀 예, 그렇고 그러게. 왜 말을 못했습니까? 아니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1.75%까지 내려야 될 76. 것으로. 76이었어요. 네. 아, 76. 76. 네. 그 약간 숫자를 의도적으로 7호까지는 네. 왠지 그렇고 76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의도는 없었어. 저는 75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해 보세요. 76 어느 정도 봐요? 올해 한 번이나 두 번 더 예, 있어요. 한 번 더 인하 한 번 더 해야 된다. 예, 한번 올해는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한 번 더가 이제 마지막이다. 크게 더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하는 쪽에서 나오는 경제 전망을 들어보면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네. 그 낙관적인 어떤 전망이 물가는 너무 지나치게 좀 높게 보고 있고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런 상황을 하고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전망이 깨지면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번 또 금리 인하할 여건은 또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일단은 근데 첫 번째가 선제돼야 될 게 좀 문제 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낙관적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한은이나 뭐 정부나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수출은 괜찮다. 내수가 문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출이 더 문제거든요. 네. 내수가 워낙 뭐 수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심각해요. 수출 증가율로 보면은 지금 2012년 이후로 거의 한 2년째, 3년째 수출 증가율이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수출 잘 될 때는 연간 뭐 40%, 50%씩 했었고요. 그게 결국은 그 수출의 성과가 어쨌든 뭐 내수로도 연결이 됐었던 연결이 거거든요. 되죠. 근데 수출 증가율이 제로란 얘기는 그와 관련된 설비 투자도 안 된다는 얘기고 결국은 기업들이 그렇게 큰 돈을 못 벌어들이니까 뭐 내수로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출이 상당히 심각하고 수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그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화전쟁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발을 담궈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대포를 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새총 몇 개 쏘한다고 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의 하단 폭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전임 총재 김문수 총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 이하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2% 이하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건지. 그게 이제 옛날에 금융위기 때 하단이 2.0이었기 때문에 다시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는 한 그 이하로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유럽, 뭐 일본 다 제로금리에 양적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도 더 가야 되죠. 그래서 뭐 현대경제연구원 1.75% 저도 자꾸 그거 인용하지 마세요.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바이고요. 싸운다니까요. 2% 이하로 실제 갈지 안 갈지를 떠나서 지금은 2% 이하도 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봐요. 적극적인 어떤 참전의 의지를 보여줘야 우리도 이 환율 전쟁에서 밀리지 않지. 네. 저쪽에서는 지금 대포를 지금 몇 대 쏘고 있는데 우리 이대로 조총 갖고는 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감 갑니다. 예. 뭐 우리 보고서 나갈 때 결국은 내가 보고 나가는데 그 일을 깨서내버렸죠. 사실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일하는 그 마지노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네. 왔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손 안 대고 일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럴까 하다가 손은 안 댔죠. 또 어떻게 봐요? 일단은 뭐 동감은 하고요.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반대 의견을 좀 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흥국 통화들은 그 통화 정책에 덜 민감하게 환율이 반응을 하거든요. 금리를 막 더 내린다고 해서 환율이 급등을 할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그 얘기잖아요. 달러 금리에 더 영향을 받지. 네.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 안 받는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내리고 한 번 더 내리고 이제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봐서 이제 더 안 내려도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를 네, 내년에는
희망. 나는 그렇게 봐요. 이게 일단 우리가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에, 응?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나는 원N이 1000 정도까지는 그 갈 수 있는 수준이 적정 금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들어. 근데 물론 얘기가 금리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환율을 원N이 1000이 무너졌을 때가 우리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옛날에 경험들을 계속 보면 물론 그 환율이 지금까지 그 무슨 여전히 그게 기준이 되는 기준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1000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 경제 굉장히 수출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무역 수지도 문제 생기고 뭐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방어가 됐으면 좋겠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정도가 방어될 수 있는 정도의 금리 수준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달러 N이 저렇게 막 급등하고 있는데 1000원을 맞추려면은 달러 원도 그 속도로 올라가야 되는 이게 상대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달러 N이 108.7에 108? 달러 N이 108이라고 가정을 하면 원화가 1080원. 예, 1087원. 1080원, 1087원 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또 게다가 또 수출이 어려우니까 내수한테 또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것도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좀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자꾸 금리나 이런 얘기 지금 예,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자본 유출 혹시라도 되고 뭐 이러면 그 가계부채 문제도 조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저는 지금은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됐으면 하는 지금 상황이지 자본 유출이 두려워가지고 금리 정책을 못 건드린다? 이거는 지금은 컨셉이 그 시기가 아닌 것 같고요. 금리 내리기 싫을 때 하는 핑계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 2020년도 유럽의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이냐 아니냐 논란이 끝없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들어온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자본 유출을 우려해서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못 쓴다. 이거는 너무 구시대적인 발언인 것 같고. 근데 가계 부채는 저도 좀 걱정이 돼요. 근데 항상 정책이라는 게 이 명과 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 최소화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번에 이 부동산 대책이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 인하 플러스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8월 달에 실제로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속도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그 문제를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는 좀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총량 규제 내지는 미시적인 그런 대책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럴 수 있죠. 걱정 가계부채 문제 걱정은 걱정이에요. 근데 오늘 확실하게 그 확인한 게 하나 있다. 나는. 어떤? 그 미국이 시장하고 페드가 굉장히 프렌들리한 나라잖아요. 원래 페드가 시장이 페드를 했었으니까 원래 그죠? 그렇죠. 예. 네. JP 모건이 주주고 하는. 그렇죠. 예. JP 모건이 원래 했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역시 시장과 중앙 한국은행은 언프렌들리하구나. 우리 전통이. 이분들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언프렌들리해요. 네, 외신으로 가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